징역 20년. 법정에 선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황순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전 남편 박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10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며느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는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는 것을.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4년 12월. 저는 한지우. 결혼 3년차 며느리였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을 차리셨고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커피 한 잔 마셔. 하얀 컵을 건네받았죠. 시어머니의 가슴에는 빨간 장미 브로치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항상 달고 다니시던 거였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강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왜 하필 그날이었는지, 왜 시어머니가 직접 커피를 탔는지, 그리고 그 빨간 브로치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년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죠. 2011년 봄. 저는 박민준과 결혼했습니다. 25살이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간단히 치렀죠. 하객도 많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황순자, 58살이었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웃으셨어요. 우리 며느리 이쁘네. 그때만 해도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민준이 손을 잡았어요. 행복하자. 네, 행복할게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혼집은 따로 마련하지 못했어요. 민준의 수입이 적었거든요. 시댁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권하셨어요. 여기서 같이 살자. 돈도 아낄 겸. 네, 어머님.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방은 작았어요. 6평 남짓. 창문은 하나였고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야 했거든요. 밥을 지었어요. 국을 끓였죠.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7시가 되면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밥 다 됐어? 네, 어머님. 민주는 8시에 일어났습니다. 회사 출근이 9시였거든요.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청소를 했죠. 빨래를 돌렸습니다. 오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점심은 혼자 먹었습니다. 간단히 국수로 때웠어요. 시어머니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셨거든요. 오후엔 장을 봤습니다. 저녁 반찬을 준비했죠. 5시쯤 민준이 돌아왔어요. 오늘 뭐해? 된장찌개요. 또 된장찌개야?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해요. 사과했어요. 항상 사과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시댁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15명 정도 됐죠. 저는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전을 부쳤습니다. 나무를 묻혔죠. 산적을 만들었어요.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한복을 입었어요. 베이지색 치마 저고리였죠. 시어머니가 고르신 거였습니다. 예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입었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상을 차렸습니다.
음식을 날랐죠. 어른들이 드시는 동안 부엌에서 기다렸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갈 때까지 쉬지 못했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민주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친척들과 술을 마셨죠.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가 부었죠. 하지만 참았어요. 이게 며느리의 역할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밤늦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주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행복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지웠어요. 참아야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2013년 가을. 저는 27이었어요. 변한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침 6시에 일어났고요. 여전히 설거지와 청소를 했죠. 여전히 참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웃음이 줄어들었어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 다크서클이 내려왔어요. 입가의 미소는 사라졌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던 거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에게 말했어요. 우리 조금만 살다가 이사 갈 수 없을까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저도 일을 하면 돼요. 민준이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봐. 그래? 아니에요. 그냥 우리만의 공간이. 그만해. 어머니한테 불효하고 싶어? 불효요? 그래.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인데.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작은 방 구석에 앉아서 무릎을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들킬까 봐요. 눈물만 흘렀죠. 결혼 사진을 봤습니다. 액자 속 제가 웃고 있었어요. 저렇게 웃던 때가 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 아침에도 6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 그것만 알았죠. 2014년 겨울이 왔습니다. 결혼 3년 차였어요. 28살. 하지만 35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더 나빠졌어요. 사소한 것에도 잔소리가 늘었죠. 이 반찬은 왜 이래? 죄송합니다. 청소를 이렇게 해? 죄송합니다. 항상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게 제일 편했거든요. 민주는 저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었죠. 어머니 말씀이 맞잖아. 그렇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12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너 보험 들어봤어? 보험이요? 응. 요즘 다들 든다더라. 저는 필요 없는데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뭐가 필요 없어. 만약을 위해서라도.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왜 갑자기 보험 얘기를 할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 며칠 후였습니다. 집에 손님이 왔어요. 보험 설계사였죠. 3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셨대요. 앉아요. 네, 어머님. 거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설계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꼭 보험 하나씩 드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며느리도 들어야죠.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설계사가 설명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5억 원이고요.
5억이요? 숫자가 너무 컸습니다. 네, 요즘 기본이에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툭 쳤어요. 괜찮은 거 같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보험료가 얼마예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요. 20만 원. 우리 형편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죠. 어머님, 저희가 그 돈을.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내가 내줄게. 예? 며느리 보험료 정도야. 고마운 말씀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한 푼도 아끼시던 분이거든요. 왜 갑자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거절은 불가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서에 서명했죠.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지우. 서명을 마치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불안했어요. 보험 설계사가 돌아간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수익자는 민준이로 해야지. 수익자요? 응, 만약 내가 죽으면 보험금 받는 사람. 남편이 받는 게 당연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하지만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예민한 거라고. 며칠 후 서류가 왔습니다. 수익자란에 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잠깐 멈췄죠. 이게 맞나? 하지만 곧 서명했어요. 거부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준이 말했어요. 엄마가 수익자 좀 바꾸래. 뭐요? 엄마한테도 일부 넣으래. 왜요? 민준이 짜증을 냈습니다. 왜긴 왜야? 엄마가 보험료 내시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럼 뭐가 문제야?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왜 시어머니까지?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수익자 변경 서류를 받았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남편분 70%, 어머님 30%로 하시겠어요? 네, 서명했습니다. 뭔가 찝찝했지만 참았어요. 며느리니까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반겼어요. 다녀왔어? 네, 어머님. 잘했어.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 손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민준이 코를 골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5억 원.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왜 불안할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아직은요. 며칠 후였어요. 시어머니가 외출하셨습니다. 저는 청소를 했죠. 시어머니 방을 들어갔어요. 평소엔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청소를 해야 했거든요.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죠. 그때였어요.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보험증권이었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왜 시어머니 방에? 한 장을 더 봤어요. 수익자 변경 신청서였습니다. 날짜를 보고 놀랐죠. 제가 서명하기 전이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문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계획된 거였나? 보험 가입부터 수익자 변경까지 모두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한 거였나? 그렇다면 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죠. 밥그릇을 내려놓을 때 소리가 났어요. 왜 그래?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웃으려 했지만 입이 굳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뭔가 알아챈 듯한 눈빛이었죠. 아니면 제 착각일까?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에게 말했어요. 저 보험 해지하면 안 될까요? 민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부담스러워서요. 엄마가 돈 내신다잖아. 그래도 민준이 화를 냈어요. 너 진짜 왜 이래? 요즘 이상해. 죄송해요. 또 사과했습니다. 민준이 등을 돌렸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 네. 저는 입을 다물었죠. 말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은행에서 온 거였습니다. 보험료 납입 완료. 시어머니가 내신 거였죠. 문자를 보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보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시어머니가 이렇게 적극적인지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저 불안함만 있었죠. 12월 20일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너 내일 친정 좀 다녀올래? 친정이요? 응,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 좀 보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받는 배려였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며느리도 쉬어야지. 저는 고마웠어요. 의심을 거뒀죠. 제가 예민했던 거라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생각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쌌어요. 내일 친정에 갈 준비였죠.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세면 도구도 넣었어요.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죠. 부모님 얼굴을 볼 생각에 설렜어요.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갔다 와. 응, 모레 올게. 잘 다녀와. 민준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랜만에 다정한 손길이었죠. 그날 밤은 편히 잤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거든요. 12월 21일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7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일어나셨더군요.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일어났어? 네, 어머님. 밥 먹고 가. 감사합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과 국이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커피를 타셨습니다. 직접요? 평소엔 제가 탔거든요. 커피 한 잔 마셔. 하얀 컵을 건네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슴에 빨간 브로치가 빛났어요. 장미 모양이었죠.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해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셨어요. 쓴맛이 강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요. 하지만 참았죠. 며느리니까. 다 마셨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조심해서 가.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곧 잊었어요. 현관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지러웠어요.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죠. 뭐지? 한 발 더 내디뎠습니다. 발이 헛디뎠어요.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잡을 게 없었어요. 떨어졌습니다. 계단 아래로. 정신을 차렸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기계음이 들렸죠. 삑, 삑, 삑. 심전도 소리였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도 다리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죠. 눈만 겨우 떴어요.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누군가 옆에 서 있었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뇌사 판정입니다. 의사의 목소리였어요. 뇌사,
그 단어가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대답했죠.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럼 엄마 우리.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눈을 감을 수도 없었어요. 그저 천장만 바라봤죠. 이게 꿈인가?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끔찍한 현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시간 감각이 없었거든요. 가끔 간호사가 왔습니다. 기계를 확인했죠.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냥 환자. 번호일 뿐이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민준도 함께였어요. 조용히 제 옆에 섰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장기기증 동의서 받아왔어. 민준이 대답했어요. 그게 맞겠죠.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죠. 그저 들을 수만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보험금도 처리해야 하고. 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험금. 그 단어가 들렸을 때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계획이었구나. 처음부터. 보험 가입. 수익자 변경. 그날 아침의 커피. 모두 계획이었어요. 저를 죽이려 했던 거였죠. 아니,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았으니까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노만 있었죠. 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 몸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 시어머니와 민준이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 남았어요. 기계 음만 들렸죠. 삑, 삑, 삑. 제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밤이 됐어요. 병실이 어두워졌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들어왔어요.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였어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죠. 한지우 씨.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지? 남자가 가까이 왔어요.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귀를 기울였죠.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제 이름은 정태수입니다. 재벌 회장이에요. 말기 암 환자죠.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의 상황을 압니다. 시댁 식구들이 당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도요. 어떻게? 묻고 싶었지만 물을 수 없었죠.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후계자가 없어요.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제안합니다. 당신에게 모든 걸 주겠어요. 대신 복수를 해주세요. 복수. 그 단어가 귓속에 꽂혔습니다. 태수가 손을 잡았어요. 제 손은 차갑고 축축했죠. 제가 당신을 살립니다. 성형도 해드리죠. 새로운 신분도 만들어 드려요. 10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복수하세요. 당신을 죽인 사람들에게.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기계음이 빨라졌어요. 삑삑삑삑. 간호사가 달려왔죠. 태수가 물러났습니다. 간호사가 기계를 확인했어요. 괜찮네요. 혼잣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나갔어요. 다시 태수가 다가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죽을 건가요? 아니면 살아서 복수할 건가요?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태수가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선택.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살고 싶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민준에게, 저를 물건처럼 버린 그들에게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대로 끝낼 수 없었어요.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태수가 다시 왔어요. 준비됐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옮기죠. 한밤중이었습니다. 병원이 조용했어요. 태수와 함께 온 사람들이 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조용히 움직였죠.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차가 출발했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준이 모르는 사이에요. 그들은 아마 내일 놀라겠죠. 환자가 사라졌다고. 다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개인 병원이었어요. 태수의 소유였죠. 의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팀이에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살릴 겁니다.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마취가 시작됐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다시 돌아오겠다고. 반드시요. 그렇게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지만 전과 달랐죠. 몸이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움직였습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였죠. 살아 있었어요. 진짜로 살아 있었습니다. 태수가 옆에 있었어요. 깨어났군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대답했어요. 제 목소리였습니다. 거울을 가져왔어요. 태수가 건넸습니다. 보세요. 거울을 들었죠.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성형수술을 했거든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모든 게 달랐죠. 이게 나인가. 하지만 곧 이해했어요. 이게 필요했다는 걸. 복수를 위해서요. 태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새 신분증이에요. 이름은 서연. 나이는 29살. 모든 게 새로 만들어진 거였죠. 이제 당신은 서연입니다. 한지우는 죽었어요. 서류상으로도요. 알겠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연. 낯선 이름이었죠. 하지만 익숙해져야 했어요. 이제 저는 서연이니까.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걷는 연습을 했어요. 말하는 연습도 했죠. 몸을 되찾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태수는 옆에 있어 주었어요. 당신은 강합니다. 태수가 말했죠.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태수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테니까. 아니,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살아났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 12월. 태수의 상태가 나빠졌어요. 암이 악화됐거든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 저를 불렀어요. 네, 회장님. 태수가 웃었습니다. 약하게요.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전에 당신께 모든 걸 넘기겠습니다. 재산도 회사도 모두 당신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요. 회장님. 태수가 손을 잡았어요. 울지 마세요. 당신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복수요. 네, 반드시 하세요. 당신을 죽인 사람들에게 제대로 벌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태수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장례를 치렀어요. 혼자서요.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모든 재산을 서연에게. 1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회사도 부동산도 모두 제 것이 됐습니다. 언론이 떠들었어요.
정태수 회장의 비밀 후계자. 서연이라는 여성. 사진이 나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제가 한지우라는 걸. 죽은 며느리라는 걸.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복수를 시작할 때였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38이 됐어요. 서연으로 살아온 지 9년째였죠. 정태수 회장의 죽음 이후 저는 그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재산, 수십 개의 계열사, 부동산과 주식, 모든 게 제 것이 됐죠.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복수할 수 있는 힘, 그게 중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펜트하우스 침실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죠.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익숙했죠. 9년 동안 봐온 얼굴이었으니까. 세수를 했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완벽하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시댁을 방문하는 날. 10년 만에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꺼냈어요. 샤넬이었죠. 가격표를 봤습니다. 800만 원. 10년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우아했습니다. 세련됐죠. 완벽한 재벌 상속녀였어요.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복수심으로 가득했거든요. 차를 탔습니다. 기사가 운전했죠. 익숙한 동네로 들어섰어요. 변한 게 많았습니다. 건물도 늙었고요. 사람들도 늙었죠. 차가 멈췄습니다. 그 집 앞이었어요. 10년 전 제가 살던 곳. 제가 죽을 뻔한 곳.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준비됐어. 차에서 내렸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아니, 이제 남이었죠. 황순자. 68세가 된 그녀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고요. 머리는 반백이 됐죠.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어요. 날카로웠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예의 바른 목소리였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이라고 합니다. 민준 씨를 만나러 왔어요. 황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이를요? 네, 사업 제안이 있어서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낡은 소파가 보였습니다. 10년 전 그대로였죠.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황순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당연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42세가 된 그는 배가 나와 있었어요. 머리도 많이 빠졌죠. 초라해 보였습니다. 10년 전과 달랐어요. 누구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입니다. 사업 제안을 드리러 왔어요. 사업 제안이요? 네, 투자를 하고 싶어서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거죠. 앉으세요.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술 냄새였죠. 10년 동안 뭘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죠. 네, 요즘 힘들어서요. 부도 직전이라고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3억 정도면. 10억 드리죠. 민준이 눈이 커졌습니다. 10억이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결혼하세요. 저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저를 봤어요. 황순자도 놀란 표정이었죠. 결혼이요? 네, 전 후계자가 필요해요. 당신이 적합해 보이더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었죠.
돈 때문에요. 민준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죠. 황순자가 웃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우리 아들 괜찮아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차갑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군지, 왜 여기 왔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돈만 보였죠. 10년 전처럼요. 한 달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호화로운 호텔에서요. 하객들이 가득했어요. 대부분 제 사람들이었죠. 민주는 들떠 있었습니다. 황순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재벌 며느리가 됐다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서약을 했습니다. 반지를 끼웠죠. 민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작은 반지가 달려 있었어요. 10년 전 결혼 반지였죠.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누가 나를 죽였는지, 왜 여기 돌아왔는지. 반지를 쥐었습니다. 곧이야. 속으로 말했죠. 곧 끝날 거야.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시댁을 떠나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어요. 민주는 좋아했습니다. 황순자도 자주 놀러 왔죠. 며느리 덕 좀 보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10년 전과 똑같은 대답이었죠.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분노가 타올랐거든요. 참았어요. 때를 기다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사업에 투자했어요. 10억이 아니라 30억을 넣었죠. 사업은 잘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민준이 우쭐했어요. 내 실력이지 뭐. 황순자도 자랑했죠. 우리 아들 능력 있어. 저는 지켜봤습니다. 조용히요. 그리고 6개월째 되던 날 모든 걸 회수했습니다. 투자금 전부를요. 민준이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계약서를 보세요. 6개월 후 회수 조항이 있어요. 그런 게 있었나요? 네, 서명하셨잖아요. 민준은 당황했죠.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거든요. 돈만 보였으니까. 10년 전처럼요. 30억이 빠져나갔습니다. 사업은 무너졌어요. 순식간이었죠. 민주는 부도가 났습니다. 황순자가 찾아왔어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계약이었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시댁을 이렇게 해? 저는 웃었습니다. 며느리요? 그 단어가 웃겼어요. 전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피해자죠. 황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돌렸어요. 이걸 보세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CCTV 영상이었죠. 10년 전 그날, 2014년 12월 21일, 부엌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커피를 타고 있었죠. 작은 병을 꺼냈어요.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커피예요. 황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르세요? 당신이 며느리를 죽이려던 그날이에요. 황순자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음 영상을 틀었습니다. 계단이 보였어요. 며느리가 비틀거렸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쪽에 빨간 브로치를 단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당신이었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황순자가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민준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민준을 봤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었죠. 뭐라고요? 보험금 5억.
당신과 어머니가 나눠 가졌어요. 며느리를 죽이고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여기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금 수령 내역이에요. 2015년 1월. 당신 계좌로 3억 5천. 어머니 계좌로 1억 5천. 정확히 5억이죠. 민준이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또 다른 서류였어요. 독극물 검사 결과예요. 그날 아침 커피잔에서 검출됐죠. 지문도 있어요. 황순자의 지문이요. 황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남아있어? 정태수 회장님이 모아두셨어요. 저를 살리신 분이죠. 모든 증거를 확보하셨어요. CCTV도 커피잔도. 심지어 DNA도요. 황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작은 반지를 꺼냈죠. 10년 전 결혼 반지였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반지. 당신이 끼워준 거예요. 10년 전에요. 아니야, 그럴 리가. 저는 웃었습니다. 저예요, 민준 씨. 한지우. 당신이 죽였던 며느리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순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말도 안 돼. 지우는 죽었어. 뇌사 판정 받았다고. 네, 받았죠. 하지만 살았어요. 정태수 회장님 덕분에요. 성형도 했고요. 신분도 바꿨죠. 그리고 10년을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요. 민준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럴 수가. 황순자는 주저앉았죠.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10년 전엔 제가 이렇게 무릎 꿇었죠. 하지만 이제 당신들 차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황순자 씨, 박민준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황순자가 울부짖었어요. 이럴 수가. 민준도 저항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거든요. CCTV, 독극물, 지문, DNA. 그리고 보험금 수령 내역. 모든 게 완벽했어요. 경찰이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죠. 반지를 다시 목걸이에 걸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10년간의 복수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긴 거니까. 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10년간 적어온 계획들. 이제 필요 없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죠. 수첩을 찢었어요. 한 장 한 장.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복수의 기록들이 밤하늘로 흩어졌어요. 이제 저는 자유였습니다. 한지우도 서연도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 살 수 있었죠. 반지를 만졌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고 목걸이를 풀었어요.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반지. 복수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이제 놓아줄 때였어요.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반지가 떨어졌어요. 밤하늘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모든 게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했어요. 10년 만에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카페였죠. 창가 자리였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요. 10년 만에 편하게 마시는 커피였어요. 독이 들지 않은 커피. 커피가 나왔습니다. 향을 맡았어요. 깊고 진한 향이었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았습니다. 10년 전이 떠올랐죠.
그날 아침에 커피. 독이 든 커피. 황순자가 탄 커피. 하지만 이젠 과거였어요. 끝난 일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유람선이 지나갔죠.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수하게 웃을 수 있을까? 복수가 아닌 삶을 살 수 있을까? 답은 아직 몰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어요. 변호사였죠. 신원 회복 완료됐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한지우 씨로 돌아왔어요. 법적으로도요. 서연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9년간 썼던 가명. 이제 필요 없었죠. 한지우로 돌아왔어요. 진짜 제 이름으로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요. 진짜 눈물이었어요.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죠. 10년간 참았던 눈물. 이제 흘러도 됐으니까요. 휴지로 닦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울고 싶었거든요. 마음껏요. 한참을 울었어요. 조용히요.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10년간 쌓였던 응어리. 이제 풀린 것 같았어요. 커피를 다시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쓴맛이 좋았습니다. 인생 같았거든요. 쓰지만 의미 있는 그런 맛이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했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강변 산책로가 보였어요. 걸어갔습니다. 천천히요. 바람이 불었죠.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기쁨이었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어요. 물이 반짝였습니다. 햇살을 받아서요. 아름다웠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몰랐던 것 같아요. 복수에만 몰두했으니까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세상이 보였어요. 진짜 세상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있었죠. 10년 전 결혼식 사진. 한지우였어요. 25살의 저였죠. 웃고 있었습니다. 순진하게요.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요.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미안해. 속으로 말했어요.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복수는 했어. 약속대로요. 당신을 죽이려 한 사람들 모두 벌받게 했어. 황순자는 20년, 민주는 15년. 감옥에 갔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사진을 닫았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죠. 작별의 눈물이었습니다. 과거와의 작별. 한지우와의 작별이었어요. 25살 한지우. 죽었던 한지우. 이제 진짜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한지우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였죠. 황순자였습니다. 편지를 보고 망설였어요. 열까 말까. 결국 열었습니다. 궁금했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편지는 길었어요. 3장이나 됐죠.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이제 와서 변명하지 않겠다.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너를 죽이려 했으니까. 며느리를 죽이려 했어. 돈 때문에. 5억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도 모르겠어. 가난이 무서웠어. 빚이 무서웠지. 민준이 사업 실패하고
빚쟁이들이 찾아왔어. 집까지 빼앗길 뻔했지. 그때 보험 얘기를 들었어. 마가 꽂혔어. 5억이면 빚을 갚을 수 있어. 민준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지. 너를 사람으로 안 본 거야. 돈으로 본 거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10년 동안 악몽을 꿨어. 매일 밤 내가 나왔어. 계단에서 떨어지는 내 모습. 병원에 누워있는 내 모습. 잊을 수가 없었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 그때는요. 돈이 생겼으니까. 빚을 갚았으니까. 민준이 다시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너였구나. 서연이 너였어. 법정에서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 믿을 수 없었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 있었어. 그것도 재벌이 돼서. 무서웠어. 내 죄가 밝혀질까봐. 아니 이미 밝혀졌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거겠지. 20년이야. 긴 시간이지. 나 죽을 때까지 갇혀 있을 거야. 68살이니까. 나오면 88살이겠네. 살아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당연한 벌이야. 사람을 죽이려 했으니까. 며느리를요? 가족을요?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어. 진심이야. 이제는요. 늦었지만요. 제발 행복하게 살아. 내가 못 살았던 10년. 이제는 살아. 그게 내가 바랄 수 있는 전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황순자.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분노, 슬픔, 연민. 하지만 용서는 아니었어요. 절대요. 편지를 접었습니다. 찢으려다 멈췄어요. 그냥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읽을지도 몰라서요. 일주일 후 또 다른 편지가 왔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이것도 열었습니다. 읽었죠. 지우야. 나도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내를 죽이려 하다니. 나도 미쳤었나 봐. 돈에 눈이 멀었어. 엄마 말에 휘둘렸지. 하지만 변명은 안 할게. 내 선택이었으니까. 동의했으니까. 보험금 받았으니까. 나눠 가졌잖아. 3억 5천. 그 돈으로 사업했어. 실패했지만 너무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지더라. 벌 받는 거였나 봐. 그리고 내가 나타났지. 서연으로. 처음엔 몰랐어. 전혀 달랐으니까. 얼굴도 목소리도 분위기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재벌 상속녀. 10억을 준다는 여자. 욕심이 났지. 또요. 10년 전처럼요. 사람은 안 변하나 봐. 나처럼 나쁜 사람은요. 법정에서 알았을 때 너라는 걸요. 무너졌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10년을 숨기고 살았는데 들통났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실제로 끝났고 15년이야. 내 인생도 끝이야. 42살에 들어와서 57살에 나가겠네. 하지만 당연해. 사람을 죽이려 했으니까. 아내를요. 3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때의 나를요. 미안해. 이 말밖에 할 수 없어. 제발 행복해. 나 같은 놈은 있고 잘 살아줘. 박민준. 2통의 편지. 서랍에 넣었습니다. 용서는 없었어요. 앞으로도요. 하지만 증오도 줄어들었습니다. 조금씩요. 그들은 벌 받고 있었으니까요. 법적으로요. 양심적으로도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제가 더 미워할 필요는 없었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2025년 7월. 여름이 깊어졌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단을 만들었어요. 희망의 손길 재단.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재단이었죠.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요.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강남의 작은 건물이었어요. 3층이었죠. 넓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상담실을 만들었어요. 2개요. 대기실도 꾸몄죠. 편안한 소파를 놓았습니다. 따뜻한 조명도 달았고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편안했으면 했거든요. 직원도 뽑았습니다. 상담사 2명, 변호사 1명, 행정 직원 1명. 모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죠. 첫날 문을 열었습니다. 긴장됐어요. 과연 누가 올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오후 2시였습니다. 첫 상담자가 왔어요. 젊은 여성이었죠. 25쯤 돼 보였습니다. 제가 그랬던 나이였어요. 결혼 전의 나이. 들어오세요. 안내했습니다. 상담실로요. 앉으세요. 편하게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부드럽게요.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죠. 시댁 문제예요.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기 시작했거든요. 괜찮아요. 손을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요. 한참을 울었어요. 기다려줬습니다. 급하지 않았으니까요. 울음이 그쳤습니다. 이해하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었죠. 천천히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값을 냈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강변 산책로가 보였어요.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어요. 유람선이 지나갔죠.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자연스럽게요. 억지로가 아니라요. 이상했습니다. 웃을 수 있다는 게요. 10년 만에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있었죠. 10년 전 결혼식 사진. 한지우였어요. 25살의 저였죠. 웃고 있었습니다. 순진하게요.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요.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미안해. 속으로 말했어요.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복수는 했어. 약속대로요. 당신을 죽이려 한 사람들 모두 벌받게 했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사진을 닫았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10년간의 짐. 이제 내려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한지우로 살았던 3년. 서연으로 살았던 9년.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저로 살 수 있었어요. 누구도 아닌 그냥 한지우로요. 38배 한지우. 새로 시작하는 한지우요. 일어났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죠.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가벼움. 복수라는 짐을 내려놓으니 이렇게 가벼워지는군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죠. 예쁜 소리였습니다. 벤치에 또 앉았어요. 아이들을 봤습니다. 뛰어놀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저랬을까?
어렸을 때요.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너무 오래됐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저랬을 거예요. 순수했을 거예요. 복수 같은 건 몰랐을 거고요. 증오도 몰랐겠죠. 이제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사는 방법을요. 복수가 아닌 삶을요. 쉽지 않을 거예요. 10년을 복수를 위해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었죠. 시간은 충분했으니까요. 앞으로의 시간이요. 38. 아직 젊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는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노을이 졌어요. 아름다웠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한강도 주황빛이었어요. 반짝이고 있었죠.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이 순간을요. 새로운 시작의 순간을요. 저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펜트하우스였어요. 여전히 넓었죠. 하지만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진짜 제 공간이요. 복수의 공간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었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안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사람이 있겠죠.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도 이제 그 중 하나였어요.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 그게 좋았습니다. 특별할 필요 없었거든요. 복수를 끝냈으니까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 노트였어요. 검은 수첩이 아니라 하얀 노트였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무엇을 쓸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썼어요. 새로운 시작. 2025년 6월 20일. 오늘부터 나는 다시 산다. 복수가 아닌 삶을, 증오가 아닌 사랑을, 과거가 아닌 미래를 천천히 써 내려갔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다짐이었죠.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구체적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찾아가면 됐으니까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며칠 후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요. 황순자였어요. 편지를 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열었어요. 궁금했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편지는 짧았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뿐이었죠. 읽고 나서 찢었습니다. 버렸어요. 용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요. 그들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증오도 없었어요. 더 이상은요. 그냥 끝난 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워버린 페이지였죠. 다시는 펼치지 않을.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앞만 보고 살기로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2025년 7월. 여름이 깊어졌어요.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단을 만들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요.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죠. 직원도 뽑았어요. 첫 상담자가 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25쯤 돼 보였죠. 제가 그랬던 나이였습니다. 시댁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오래요. 끝까지요.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참지 않아도 돼요. 그녀가 울었습니다. 처음 들어본 말이라고요. 참지 않아도 된다는 말.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도와드릴게요. 약속했습니다. 그녀를 보내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도움이었죠. 증오가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좋았어요.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샤워를 했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여전히요. 하지만 이제 받아들였어요. 이게 저라고. 새로운 저라고. 과거의 한지우는 죽었지만 새로운 한지우는 살아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편안했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진짜 편안함이었죠. 악몽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요. 평화로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곧 잠들었죠. 깊은 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상쾌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죠.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죠. 10년이라는 시간. 복수와 증오. 그리고 해방의 이야기였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왔죠. 그리고 이겼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어요.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죠. 하지만 필요했어요. 정의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참아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죠. 권리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에게요. 상담소에게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 없습니다. 가족이라도요. 시댁이라도요. 누구도요. 기억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저항하는 게 용기예요. 도움을 청하는 게 강함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도울 거예요. 저처럼요. 제가 만든 재단처럼요. 세상에는 도움의 손길이 많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두운 터널도 끝이 있다는 것. 끝까지 가면 빛이 있다는 것. 저처럼요. 10년을 견뎠고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반드시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복수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삶이에요. 당신의 행복이죠. 증오에 갇히지 마세요. 저는 10년을 복수에 썼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도움을 받으면요. 법의 도움을요. 사회의 도움을요.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